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문화 마지막 단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태동기의 문화라고 했는데 조선 후기 문화를 지금 우리가 신나게 달리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실학과 조선 후기의 국학 이런 것들을 했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과학기술의 발달, 조선 후기 과학기술의 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그 367쪽부터인데 아주 교재가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단어는 전부 다 하나의 낱개의 지식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외우도록 선생님 어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머릿속에 보다 더 조직화되고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외워야 합니다. 물론 이제 머릿속에 잘 정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표로 잘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그 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외우십시오. 알겠죠? 어느 구름에서 비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점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마지막 마무리 단원을 잘 공부하시기 바라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란호란 이후 조선 후기에는 서양 문물이 많이 수용됐습니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가볍게 앉아서 커피 한잔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조선 후기의 새로운 서양 학문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들어올 때 함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원래는 학문으로 받아들여졌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서양 학문으로서 천주교와 함께 여러 가지 서양의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죠? 이런 기술 문화가 함께 들어왔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명을 왕래하는, 그 당시 이제 아직 청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명나라를 주로 왕래하는 사신들을 통해서 전래되기도 했었고, 또 서양 선교사들이 가끔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통한 접촉과 서양 문물을 쓰고, 사신들이 청나라에 가서 이제 서양 그 선교사들을 많이 접했죠. 그죠? 그래서 뭐, 그, 마테오 리치라든지 그 예수의 선교사들, 이런 분들과 접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학문, 그들의 새로운 사상, 그들의 문물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광정이 세계 지도를, 그리고 화포, 조선 초기에도 우리가 이미 이제 화포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화포는 서양식 화포입니다. 화포, 천리경, 자명종, 이런 것들은 정두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소개되었다라는 점. 자,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배웠습니다. 실학자들이 실용적인, 근대지향적인, 그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서양 학문에, 서양 과학기술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성어학파, 여러분 성어가 누구라고 그랬죠? 이익이죠, 이익. 성어사설로 유명한 이익의 제자들이, 또는 북학파, 여러분 북학파는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지방 노론. 그래서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을 북학파 실학자 그랬죠? 이 중사학파 실학자, 북학파 실학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더라. 성화학파 중 일부는 이제 천주교까지 받아들이고요. 성화학파, 이익의 제자 정약용을 말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천주교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이가환이랄지, 그 당시에 주로 경상도 남인들은 되게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경기도 남인들이 되게 그 천주교를 많이 수용했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실학자들이지만 주로 성호학파의 그 일부는, 대부분은 실학자들이라도 어때요? 기술만은 받아들이지만 천주교를 배척했는데,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이런 경기도 남인들이 천주교를 학문으로서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믿게 됐죠. 서양인들이 가끔 또 표류해서 난파선을 타고 우리나라의 표류에 들어왔었습니다. 벨테브레, 그죠? 이 벨테브레는 서양식 대포 제작술을, 또 조종법을 교육했었고,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살았었습니다. 하멜도 하멜 표류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서양에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서양 문물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우리나라에 전래되거나 소개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천문학과 지도 제작의 기술 발달을 보도록 할게요. 천문학은 뭐냐? 서양 과학의 영향으로 가장 크게 발전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천문학이다. 물론 우리도 고구려의 천문도라든지, 또는 뭡니까? 조선 전개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든지, 또는 뭐 칠정산 내외편, 이렇게 우리가 천문이나 역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죠. 이런 전통적인 우리의 천문학, 우리의 천문 기술을 받아들여서 계승해서
이제 천문학이 그나마 발전했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어때요? 서양 과학의 영향으로 천문학이 크게 발달했다. 이익, 성호 이익입니다. 이익도 역시 천문학에 관심을 가졌고요. 이익, 알겠죠? 이익 여러분 잠깐 우리 복습해볼까? 실학자 이익은 토지제도로서 뭘 주장했더라? 잘했어요. 한전제. 그죠?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라고 그랬습니까? 하한선이라고 그랬습니까? 하한선입니다. 하한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도 토지를 주자. 그 최소한도 토지 이외의 나머지 토지는 자유롭게 매매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적어도 한 사람은 농부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도 토지는 매매 거래를 못하게 해서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듯이 알겠죠? 또는 뭐 그 최저 임금을 보장해 주듯이 이런 개념으로서의 최소한도 토지를 그 영업전이라고 하자. 이게 바로 누구 주장이라고? 이익입니다. 지금 천문학 하는데 한번 딴 길로 빠져봤습니다. 다시 이익은 서양 천문학에 관심을 가졌었다. 기타 이제 아주 중요하고 그동안에 수능에서 시험에 잘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지전설입니다. 이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이 홍대용. 홍대용이 책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의산문답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산문답. 그래서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지전설을 주장하고 이 홍대용 이외에도 김성문 같은 경우도 지전설을 주장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우주관이란 뭐냐? 원래 이제 동양의 성리학에서는 지정, 지구는 정지해 있고 천동, 하늘이 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이야, 하늘 중심이야, 지구 중심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뭐예요 이제? 근대적 우주관. 그래서 아니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해. 이게 바로 지구 자전설과 지구 공전, 지전설이죠. 그래서 이런 근대적인 우주관이 들어옴으로써 기존의 성리학적 세계관, 성리학적 우주관 뭐라고요? 천동설이 깨지게 되었다. 여러분, 서양 천동설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유명합니다. 그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리학에서 천동설이 이렇게 그동안 받아들여져 왔었는데 이런 기존의 천동설이 중세적 세계관이 붕괴되게 됐다라고 했어요. 서양은 누굽니까? 누구에 의해서? 잘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그래 안 그래? 이 코페르니쿠스 이외에도 이런 지전설을 입증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바로 누구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케플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근대적인 우주관, 지전설이 이렇게 확립됐다면 우리도 이제 어때요? 그런 서양식 우주관, 서양식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기존의 성리학적 전통 질서를 기저부터, 근본부터, 밑바닥부터 무너뜨리는 철학이 완성되게 됩니다. 알겠죠? 기타 이제 달력은 당의 시연력을 김육에 의해서 도입시켰고, 그죠? 수학은 기하 음본이라든지 주해 수용 이런 책들이 편찬됐었습니다. 홍대용이 역시 지전설과 함께 이렇게 수학에 있어서도 업적을 남겼군요. 그 다음에 지도는 그렇습니다. 고녀 만국 지도가 전례. 알겠죠? 이 마테오 리치의 고녀 만국 지도는 세계 지도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관을 확대에 기여하게 됐다. 기존의 지도는 뭡니까? 중국 중심의 지도였었죠. 그래 안 그래? 중국을 중심으로 놓고 그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야. 중국은 전 세계의 부분에 불과해. 세계가 이렇게 넓고도 크다니.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세계관의 변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고녀 만국 전도입니다.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고녀 만국 전도. 그죠? 마테오 리치의 고녀 만국 전도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학 발달과 또는 기술 개발 볼까요? 의학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해서 이 사람은 외우지 않아도 다 압니다. 삼척동자도 압니다. 초딩들도 다 압니다. 허준이죠. 허준. 그래서 허준은 동의보감, 우리의 동의보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통 한의학의 체계적 정리 그러면 동의보감이에요. 알겠죠? 중국 애들이 이제 항상 우리를 동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입니다. 중국은 중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중의에 비해서 동의입니다. 동의. 되게 이제 향약이라든지 이렇게 향자가 들어가거나 동자가 들어가면 우리 고유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은 누구에 의해서? 허준에 의해서 우리 전통적 한의학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이다. 허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책을 말이에요. 광해군 때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조선시대에 발달했던 인쇄기술의 힘을 입어서 금속알자로 인쇄해가지고 전국 팔도에 그냥 쫙 뿌렸습니다. 그래서 어때? 자기가 배운 의학적 지식, 자기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학적 지식을
자기 혼자 갖고 있지 않고 어때? 전국에 뿌려서 외란 이후에 정말 외란을 당하고 호란을 당하고 그죠? 그야말로 전쟁과 병마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온몸을 던져서 만든 필생의 그 학문의 결실을 전부 다 뿌린 거예요. 요즘 어때요? 의사놈들이 말이에요. 뭐 성형수술은 비법을 갖고 있어요. 나는 뭐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말이야. 자기만 몰래 하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알겠어요? 돈에 현안이 돼 있는 요즘 의사들에 비해서, 이렇게 요즘 의사들 보면 완전히 말도 잘 안 나오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완전히 무색해지죠. 그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적어도 의대생이 되고 또 의사가 되면서 어때? 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아프고 병든 사람을 돕고 여기에 전념하겠다 놓고 지금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을 헌시작처럼 버려버리고 돈만 밝히는 그런 의사들이 천지인, 알겠죠? 수두룩한 그런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 저희 동네에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치과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빨이 원래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충치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요. 어이구야, 이빨은 20대 때 이빨을 갖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방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한 2, 3년 있다가 다시 갔더니 아이고 그 좋은 이빨 이렇게 다 상했네 하면서 되게 잘 해주세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한 몇 개를 빼라고 하는 거야. 빼고 뭐 하는데 아예 뺄 필요 없어요. 빼서 새로 넣는 이빨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본 이빨이 참 좋습니다. 이거 지금 조금 상했지만 잘 치료해 드릴 테니까 치료해서 성하게 만들어서 계속 사용하세요. 임플란트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보철 기구를 받으면 그때부터 아주 안 좋아집니다. 치과 의사들은 돈을 벌겠지만 그 고객들은 환자들은 굉장히 불편해지는 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시간도 많이 소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꽤 많은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인데 그렇게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잘해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서가 아니라 이런 인간에 대한 배려, 자기가 이득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득을 멀리하고 환자를 배려하는, 인간을 위하는 그런 의사가 진짜 의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좋으신 의사 선생님이 들어있긴 하지만 근데 말이에요.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은 그 밖에 나머지 의사 선생님들은 전부 다 내 친구도 의사 놈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놈들이 말이야 제대로 의사다운 의사가 별로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히포크라테스나 서양의 그죠? 우리의 허준 같은 그런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돌봐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잘 공부하셔서 그렇게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괜히 딴 데로 가봤습니다. 자, 허준 말고 허임도 있습니다. 이 허임은 허준만 너무 치중하다가 허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허임은 침술로서 뭐라고요? 침구 경험방, 그죠? 침술을 집대성한 책이 뭐가 있다? 침구 경험방. 사람 이름 누구라고? 허임. 다시 합니다. 침술을 집대성한 책 침구 경험방. 누구의? 허임의. 알겠죠? 우리 전통적 한의학을 체계화시킨 사람 누구라고? 허준. 책은 다 알아. 동의보감. 됐습니까? 기타 이제 중요한 것은 홍역 종두법 연구의 대가로서 역시 정약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이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었죠. 그래 안 그래? 이 사람의 관심이, 이 사람의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광범했는지 알만하잖아요. 그래서 홍역도 연구하고 종두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피부병 연구의 대가로서 마과해통이라는 책을 남겼다. 누구의? 정약용의. 잘 기억하십시오. 기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간의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눈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재마입니다. 이재마. 그래서 이재마의 이걸 사상의설 또는 사상의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체질별로 사람을 체질별로 넷으로 나눠서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의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똑부러지게 나눠주는 경우가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찌 인간의 종류를 우리가 혈액형도 A형, B형 또는 AB형, O형 이렇게 나누는데 혈액형에 의해서 사람 성격이 어떻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런 것처럼 사상의학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체질을 넷으로 나누지만 실제로는 소양인이면서 소음적인 성격도 있고 태양인이면서 소음적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알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의 체질이 주로 어떤 성격을 지닌다. 알겠어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 체질을 나눈다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술을 먹어도 말이죠.
어떤 술을 먹으면 같은 도수라도 굉장히 많이 취하고 어떤 술을 먹으면 잘 안 취하고 그런 게 있어. 그게 체질별로 다 다르대. 그리고 또 체질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담배를 끊은 지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담배 끊기 전과 담배 끊은 이후에 체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 체질도 점점 바뀌어가는구나. 체질이 바뀌면 또 체형이나 얼굴 모양도 바뀌고 사람의 성격도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의설이 상당히 우리나라 그 전통의학으로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질에 맞는, 알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 맞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의수세본, 사상의학과 관련된 책 뭐라고? 동의수세본. 이름을 기억할 것. 사람 이름 누구라고요? 이재마. 다시 합니다. 이재마의 뭐? 동의수세본. 내용은 뭐라고요? 사상의학. 알겠죠? 사람의 체질을 체질별로 넷으로 나눠서 체질에 맞는 처방을 해줬다. 사상의학입니다. 동의수세본. 됐죠? 허준, 허임, 정약용, 이재마, 조선 후기 이런 훌륭한 의사들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고, 기타 이제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역시 정약용 빠지지 않죠. 그야말로 이 사람은, 예, 제가 볼 때는 말이야, 우리나라에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어마어마한 대천재였어요. 그래서 뭐냐, 기술이 인간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 한강에 배달을 놓기도 하고 거중기를 만들기도 하고, 알겠어요? 또는 뭐 의학도 연구하기도 하고, 그죠? 농소도 연구하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지적 호기심이 왕성했는지, 그것의 결과가 민중들의 삶을 향상시키거나 그 당시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러니까 한 인간의 뛰어난 능력을 잘 발휘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아시겠나요? 한 사람의 기술과 능력을 혼자 배부르겠다고, 혼자 잘 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은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그 학문을 배우고 박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세상에 더 좋은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정약용 같은 분은 바로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었으니까 기술 만능주의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거중기 설계를 했었고 제작을 하고, 배달이 주교라고 합니다. 주교. 거중기는 수원성 축조에 이용했으며, 이 배달이는 우리 정조대왕께서 아버지 사도세자 능에 그 왕래할 때 임금의 편리를 위해서 한강에서 말을 타고도 배다리를 건너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한 그런 정약용 천재의 작품입니다. 됐습니까? 자, 거중기 모습 보이죠? 거중기 설계도고 좀 되겠고, 이게. 그 다음에 왼쪽은 실물입니다. 이렇게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아주 무거운 물건도 들을 수 있는, 알겠죠? 이런 우리나라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기타 이제 또 넘어가 볼까요? 배달입니다. 이게 배달이 장엄한, 알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한강을 도하하는, 요즘도 이제 그 공병단들이 군대에서 이렇게 배를 쫙 보트를 하고 그 위로 이렇게 탱크나 또는 뭐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겁니다. 요즘 뭐 진짜 사나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방영돼 가지고 병영 생활의 또는 그 군대의 내부 모습이 많이 공개되죠. 그래서 그 공병대들이 만든 배다리를 보고, 야, 저거 옛날 18세기에 우리 정약용도 이렇게 배다리를 만들어서 정조대왕을 건너게 만들었는데 훨씬 더 우리 조선의 그런 과학기술이 앞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눈으로 잘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농서 편찬과 농업기술의 발달. 이거 전에 한번 했었는데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농서 편찬. 자, 조선 후기의 농서는 신속의 농가집성 중요합니다. 신속. 그래서 벼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하고 이양법 보급에 기여한 책이 신속이라는 사람의 농가집성이다.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박세당의 색경은 상품작물, 또 다른 말로 이건 뭐라고 그러죠? 구황작물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다 팔면 돈이 되는, 그죠? 미나리라든지 또는 근교 채소라든지, 알겠죠? 또는 뭐 여러 가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상품작물의 농업기술을 소개한 박세당의 색경입니다. 색경, 박세당.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도
백과사전유인데 농업과 관련된 농촌생활과 관련된 백과사전유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자로 쓰였는데 그동안에 이 한자 번역이 안 돼가지고 내용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아는 사람은 농사를 잘 모르고 농사를 잘 아는 사람은 한자에 까막눈이라서 그 내용이 뭔지 몰랐는데 요즘 이게 거의 다 많이 번역이 됐어요. 실학자들의 저술이 굉장히 많이 우리 한글로 많이 번역돼가지고 보니까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유기농법이라든지 전통농법, 요즘 이제 우리가 그 서양식 농법 또는 그 중국에서 들여오는 여러 가지 농산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농약이라든지 유해 산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농법을 다시 부활시키자 이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책이 바로 이런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박세당의 색경 이런 책들이랍니다. 기록문화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정말 많이 앞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기타 농업기술로 들어가서는 논농사에서는 이양법이 17세기 이후에 급속히 보급되고, 잠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이양법이 많이 보급되면은 그 이양법을 가능하게 했던 뭐가 있어야 한다? 저수지. 그죠? 그래서 저수지의 보급률과 이양법 보급률이 비례한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모내기, 이양법이 보급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그렇죠. 노동력이 절감되고 또 뭐라고? 생산력이 크게 늘어나더라.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엄청나게 늡니다. 다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엄청나게 늡니다. 노동력은 줄었는데 같은 땅에서 생산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경작 면적이 훨씬 더 늘어났다. 그래서 뭐가 가능했다? 광작이 가능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반농사로 들어가면은, 깊이갈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심경법이라고 하죠. 일항과 일항 사이에 간격을 축소해서 농사를 짓는 견종법이라든지, 밭 일항과 밭 고랑에까지 파종하는, 알겠어요? 이런 그 반농사법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쟁기가리가 보편화되고, 또 쟁기의 기능이 개선되기도 하고, 시비법, 비료주는 법이 이미 고려시대부터 발달했었는데 이것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훨씬 더, 특히 조선 후기 와서는 시비법이 훨씬 더 발전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렇게 이양법뿐만 아니라 견종법이라든지 심경법이라든지 또는 시비법이라든지 생산력이 증대되는 요소들이 많아졌어요. 논농사에서 밭농사에서 생산력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우리 농민들 가운데서도 이제 넓은 토지를 경작해서 큰 돈을 버는, 떼돈을 버는 분홍이 나타났다. 경영형 분홍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됐습니까? 기타 이제 이양법과 궤를 같이 하는 게 바로 수리시설 발달이라고 했죠. 저수지죠, 저수지. 그래서 전국에 수많은 저수지들이 만들어졌다. 저수지에 관한 법을 제언절목이라고 하고 저수지를 관장하는 관청을 제언사라고 합니다.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제언사. 처음 들어봤어요. 하지 말고 제언사. 저수지를 관리하는 법을 뭐라고? 제언절목이다. 그러므로 제언이란 뭐냐? 저수지를 한자로 제언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개간사업과 간척입니다. 개간과 간척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내륙의 산간지대죠. 그 다음에 해안 지방을 간척합니다. 개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폐한 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게 바로 개간이며, 농사가 안 되는 바다를 메꾸서 뭐 했었어요? 간척을 했었어요. 고려시대에 강화도로 피난 가서 그 강화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간척 사업이 진행됐다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이제 지금도 강화도 놀러 가면 어때요? 강화도 해안선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해안선은 되게 들쑥날쑥이 심한 리아시스식 해안 그러잖아요. 근데 강화도는 해안선이 굉장히 똑바른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 간척 사업을 한 결과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려 때부터 이렇게 간척 사업이 진행되었고, 물론 조선 후기에는 항무지 기간 사업이나 또는 해안 간척 사업이 활발히 전개됐다. 전부 다 뭐 때문에?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쌀 생산을 많이 해야 돼. 농업 생산을 늘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진 토지가 필요해. 토지를 만드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렇게 생산력 증대에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더라. 됐죠? 기타 이제 문학과 예술로 넘어왔습니다. 서민문화의 발달을 보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후기 문화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제 새로운 문화의 주인공으로서 서민들, 즉 민중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민중의 문화를 뭐라고요? 서민문화라고 하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전기 15세기와 또 16세기만 하더라도 15세기는 훈구파 양반들이 16세기는 사립 양반들이 주로 양반들의 문화 위주로 발달했더랬었는데 외란 호란 이후에 결국은 뭐예요? 양난 이후에 17, 18세기에는 서민들이 민중들이 이렇게 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외란과 호란이라는 전란을 극복하고 살기 힘든 이런 피폐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서민들의 문화가 활짝 발달하게 되더라. 알겠죠? 그런 내용을 보시겠어요? 자, 우선 서민 지위가 많이 향상됩니다. 알겠어요? 서민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왜 이제 서민들의 지위가 향상되느냐? 우선 임진왜란 때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의병으로 가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노비들까지 전쟁에 가담해서 전쟁에 가담하면 전쟁에 가담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분을 상승시켜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공명첩을 발급해서 그죠? 양반으로 신분을 띄워 올라갈 수 있게 해줬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바로 뭐냐? 서민들의 지위가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또 사회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양반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의 문화가 발달하게 됐다. 서민 문화의 내용들이죠.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상공업 발달이라든지 또는 농업 생산력의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서당 교육이 널리 행해지게 됨으로써 서민들의 지위가 특히 경제적, 신분적 지위가 향상되게 되었다라는 점 외워야 할까요? 이해해야 할까요? 총체적으로 이해하십시오. 조선 후기에 농민 가운데 큰 돈을 번 사람도 생겨났다. 상인 가운데 허생처럼 도고상이죠. 허생은 이제 물론 그 상인이 아니고 원래 양반 출신이잖아요. 근데 허생처럼 장사하는 방법을 도고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상인도 떼돈을 벌거나 농민 가운데서도 경영 분홍이 등장하거나 알겠어요? 기타 뭐 광산에 가서 또는 뭐 수공업을 통해서 선대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결국 이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그 서민들의 지위가 그만큼 향상됐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 경제를 가지고 서민들이 족보를 사거나 또는 공명첩을 사거나 족보를 위조하거나 양반 신분으로 뛰어 올라감으로써 결국 어때요? 그들의 사회적 지위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워야 돼,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런 서민문화의 단면을 지금부터 볼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서민문화를 볼 수 있느냐? 바로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자, 그래서 판소리는 서민문화예요. 서민문화. 그죠? 춤, 노래, 사설, 이런 것들 통해서 서민들의 감정을 표현. 원래 이제 조선 후기에 판소리 12마당이 있었습니다. 이 판소리 12마당을 완전히 정리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19세기에 신재효죠. 그죠? 그래서 판소리 소설을 창작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판소리를 정리한 사람이 신재효고, 그죠? 광대의 배우의 긍적인 연기와 관중의 추임새, 얼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알겠어요? 이렇게 광대와 배우와 그리고 관객이 한 그 덩어리가 돼서 같이 흥겹게 놀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전통 판소리입니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도 이제 판소리 구경하셨습니까? 뭐 춘향전이라든지 춘향가라든지 또는 흥보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관객과 그 배우가 광대들이 함께 한 몸이 되고 한 목소리가 돼서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판소리를 봤습니다. 판소리 6마당으로 정리됐죠? 가면극은 탈놀이가 있고요. 탈놀이, 마을 구수 일부로 탈춤이죠. 탈춤. 산대놀이, 역시 산대놀이도 민중오락으로서 정착되어 있었다. 특히 가면극 같은 경우는 지배층이나 승려들의 부패, 위선을 풍자하고 양반의 허구성을 까는, 폭로하는 그런 면이 강했었다라는 점 여러분 잘 알죠? 자, 이렇게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가 성장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상품 유통 경제의 활성화에 힘입어서 역시 서민들의 지위가 향상됐다. 또 뭐냐? 조선 후기에 양반들의 여러 가지 모순들, 이 사회를 끌고 갈 수 없었던 양반들, 우리가 이제 사상적인 분야에서도 성리학에 대한 비판, 반성 이런 것들로부터 실학이 등장하고 양매학이 등장하고 새로운 서학이나 동학이 창시되고 이랬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시 사회의 모순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는 이런 서민 문화들이 등장하더라. 또 하나는 뭡니까? 서민들이 이제 스스로 문화적으로 자신들이
이 사회의 주인공이라는, 이 땅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돼요. 서민들의 자각이 있었다라는 점. 이런 내용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또 판소리, 한글 소설, 사설시조, 이 세 가지가 3인방이야. 3인방. 우리는 조선 후기에 서민 문학이 발달했다라고 한다면 서민 문학은 뭐라고요? 판소리가 있고 사설시조, 그죠? 그리고 한글 소설, 이 세 가지. 한글 소설. 자, 특히 판소리나 사설시조나 한글 소설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예, 서당에서 교육이 행해집니다. 서당 교육이. 이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야? 서민 문화, 이런 서민 문화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열이 고조됨으로써 결국은 서민들의 무엇이 깨느냐? 머리가 깹니다. 이걸 뭐라고? 서민의식이 향상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서민의식이 향상.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돼.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빨렸어. 너무나 뜯겼어. 지배층으로부터 너무나 수탈을 많이 당했어. 라고 깨어나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면 그 서민들은 자신들의 의식이 향상된 이후에 이제 뭐냐? 의식이 깨이면 그 다음 뭐겠어요? 액션,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민운동이 크게 고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둘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서민운동 가운데 하나는 뭐냐? 소극적인 서민운동이 있었고요. 알겠죠? 소극적인 운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주 적극적인 운동이 있게 되는데 적극적인 운동. 소극적인 운동 가운데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좀 제발 좀 그냥 뜯어먹으세요. 그만 좀 뜯어먹으세요.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 하소연. 이걸 뭐라 그래? 탄원서 올리는 거. 이걸 소청운동. 그죠? 소청운동. 또는 이제 뭐, 익명에 벽보를 붙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익명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것처럼, 악플 다는 것처럼, 알겠죠? 이렇게 익명에 벽서를 붙이는 것을 벽서라고 그래요. 소청운동, 벽서운동, 또는 뭐, 괴서. 그죠? 소청, 벽서, 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극적인 서민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의식이 깨인 결과. 근데 그 서민들의 의식 향상에 무엇이 기했느냐? 판소리, 사설시조, 한글소설, 그리고 서당교육. 한글소설 같은 게 뭐가 있어요? 홍길동전. 그래, 맞아. 처부자식이라고 홍길동이 얼마나 이렇게 천대를 받았냐. 알겠죠? 또는 뭡니까? 사설시조도 마찬가지. 사설시조도 춘향전이랄지 이런 것들이 당시에 적서차별이나 또는 사회적 신분차별 이런 것들 까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고 의식이 깨인 서민들이 액션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알겠죠? 기타 이제 보다 더 액션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좀 제발 그만 좀 뜯어먹으세요라고 탄원서 올리거나, 알겠어요? 벽보를 붙이거나 또는 괴 문서를 돌리거나 이런 것들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 세금을 내는데 객입니다. 이것을 거세라고 하고 지대를 내는 것을 거절하는 걸 항조라고 그래요. 잘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항조운동, 거세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선 후기에 나타난 서민의식 향상 결과 나타난 서민운동 가운데 소극적인 운동이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운동이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농민반란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 농민반란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 밀란이라고 하잖아요. 밀란. 그래서 19세기에 1811년 최초의 밀란으로서 바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1862년에 임술년에 진주에서 임술 밀란이 일어남으로써 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더라. 알겠어요? 자, 다시 합니다. 하나의 핵융합 반응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조선 후기에 서민 문학이 향상되고 서민 문화가 발달하고 서당 교육이 특히 서당 교육 빼먹으면 안 돼요. 서당 교육이 결국은 서민들의 의식을 깨게 만들었고 그것이 서민 운동으로 액션 단계로 가서 폭발하게 되더라. 세도정치 결과 삼적이 문란해지고 이 삼적문란이라는 이 도화선이 결국은 밀란으로 폭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는 이렇게 이미 그 전부터
이글이글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사설시조는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 되게 이제 정형화된 시는 있는 놈들, 가진 놈들, 상류층들의 문학입니다. 하류층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글자가 길어져요. 왜? 정해진 글자 몇 자로는 내 이 복잡한 심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한시에서도 배웠지만 7원절구, 5원절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글자 수와 또 음성 성조, 운을 따라야 됩니다. 두운이라든지 아분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다 지켜서 하는 것들은 되게 까다롭고 형식미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근데 서민들은 어때요? 야, 우린 그런 형식 따위 필요 없어. 내 적나라 이 감정을 그냥 그대로 다 말해볼 거야. 하다 보니까 시조를 쓰더라도 어때? 종장 첫 구절부터 마구 길어져가지고 사설시조가 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적나라한, 특히 서민들의, 민중들의 적나라한 감정을 표현한 그런 사설시조가 나타났다. 됐습니까? 특히 이제 사설시조 가운데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또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사설시조 안에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죠? 이것 또한 서민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됐죠? 한문학도 크게 변화했다. 여러 가지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한 그런 한문학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박지원의 한문수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 당시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그 당시 실학자의 눈으로 현실 사회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까는 그런 호질, 양반전, 허생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글 소설이 아니고 뭐라고요? 한문 소설이다라는 점 알겠죠? 정약용은 역시 한시를 지어서 삼정문란을 아주 많이 깝니다. 이 정약용의 시가 애절량 같은 경우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애절량이 뭐냐면 남자가 약물,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를 잘라버린 거야. 내가 말이야 애를 또 낳았는데 그 애를 낳자마자 이 피덩어리 애한테 남자라고 군포를 내라고 해. 원래 군포는 몇 살 이상? 16세부터 20살까지 내는데 아직 입에서 젖비린내도 떼어 떠나지 않는 그 어린애한테 군포를 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 차라리 내가 애를 못 낳게 그냥 내 그 생식기를 잘라버리자 해가지고 생식기를 잘랐어요. 아내가 방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낫을 들고 자기 물건을 잘라버렸는데 피가 흥건하게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쓴 시가 바로 애절양입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약물을 자른 슬픔이요. 이런 그 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약용은 삼정문란을 비판한 그런 시가 있고요. 한문시죠. 그 다음에 박지원은 양반 사회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특히 실학자 입장에서 실용적인 태도의 그런 입장에서 한문 소설을 많이 쓴 분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그림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림으로. 문학에서 이제 그림으로 왔죠? 조선 후기 그림은 또 어떤 경향이 있느냐 잘 볼까요? 17세기에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고조.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명나라가 망하고 이제 명나라가 없어지고 세상의 중심은 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야. 알겠죠? 중국을 지배하는 청나라도 오랑캐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알겠어요? 나라는 크지만 진짜는 우리야 이런 자신감이.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눈으로 우리를 보다 더 주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미술계의 시선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고유정신과 우리 자연을 표현하는 예술운동이 등장하게 됐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진경산수화입니다. 진경산수화. 그러니까 우리 자연과 풍속에 맞는 새로운 화법을 창시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예요? 우리의 전통 화법 또는 중국에 들어온 남종화, 북종화 플러스 서양의 화법까지 가미해서 우리나라의 산수의 실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정선입니다. 정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정선이죠. 정선. 정선의 진경산수화야. 서양 기법까지 반영해서 실감나게 표현하려고 했다. 알겠죠? 그러므로 기존의 그림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알겠어요? 기존의 중국의 남종화, 북종화와는 다른 우리나라의 실제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 진경산수화 같은 아주 대표적인 게 인왕제색도. 비 온 뒤 인왕산의 모습을 그 운무가 쫙 거치는 인왕산의 실제 모습을 그린 그림 인왕제색도가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금강산의 모습, 금강산 12,000봉 그 뾰족한 봉우리들을 그냥 섬세하게 그리는 금강전도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정선의
진경산수합니다. 됐죠? 기타 이제 18세기 후기가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그 그림계에, 우리 그 미술계에 금자탑이 쌓아지죠. 아주 유명한 두 명의 화가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단원 김홍도하고 해원 신윤복입니다. 알겠어요?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그래서 풍속화가 크게 발달하더라. 특히 양반들을 주로 그린 게 누구라고? 신윤복이는 주로 양반이나 부녀자들 이런 모습을 많이 그렸고요. 서민들의 모습을 많이 그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김홍도입니다. 김홍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김홍도죠. 그래서 서민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철공소에서, 그죠? 그 장인들이 쇠를 두들겨 있는 모습, 또는 지붕에 기와를 올리고 있는 모습,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 그죠? 또는 뭡니까?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 서당에서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이름만 대도 그냥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를 만큼 유명한 그림들이 누구 손에 의해서 그려졌어요? 김홍도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윤복이는, 해원 신윤복이는 양반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많이 비판한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양반들이 겉으로는 말이에요. 다 갓 쓰고 사모간대하고 멋있게 팔자가는 걷고 그러지만 뒤에 가서는 술 처먹고 기생 끼고 추태를 부리고, 알겠어?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그런 양반들의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제 신윤복 그림 가운데는 되게 필치가 섬세고 구도가 섬세하고, 특히 신윤복은 뒤에 배경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김홍도의 그림은 사람들이 액션을 취하고 있는 그 장면만 마치 서양의 크로키처럼 딱 그립니다. 씨름하면 씨름하는 장면, 서당에서는 서당 교육하는 장면 이렇게 그리는데, 신윤복은 어때요?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이 빨래도 하면서 몇 감고 있고, 저 뒤에는 머슴의 새끼들이 몰래 그걸 훔쳐보고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물이 흘러가고 이렇게 산수화도 같이 그립니다. 그러면서 어때? 아주 강렬한 청색이나 빨간색이나 또는 노란색의 색깔까지 써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모아요.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윤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풍속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고, 전에 이제 뭡니까? 이산이라는 드라마 보니까 거기에 조선 후기 화원들이, 이 화가들이 풍속화도 그리기도 하지만 또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당시 야동이나 마찬가지죠. 아주 야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랑하는 장면이랄지 남녀 그런 음란한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선비들한테 팔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알겠어요? 실제로 아마 그랬을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살이는 다 마찬가지니까요. 민화가 발달했다. 이 민화는 뭐냐? 민화는 사람들의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 없는 화가가 그린, 알겠어요? 아주 유명한 화원의 도화서 출신의 화원들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시가 그린, 되게 그러니까 민중들이 많이 믿고 있는 어떤 십장생 그림이랄지, 그죠? 그런 도교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까치, 호랑이, 또는 십장생, 또는 붕어, 잉어, 그죠? 이런 꿩, 아니면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그냥 벽에 붙여놓거나 아니면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게 바로 민화입니다. 딱 보면 민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정겨운 그림의 모습으로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19세기의 유명한 화가로서는 장승업이 있죠. 장승업. 그래서 이 장승업은 강렬한 필치와 채색법으로서 아주 천재 화가로서, 19세기 천재 화가로서 최민식인가 누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한번 이 장승업 영화를 만든 적도 있죠. 서해 동국진체로서 유명한 이광사,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세한도로 그림으로도 유명한 추사 김정희. 이 추사 김정희가 금성문을 통해서 고유한 우리의 서체를 개발했는데 이게 바로 추사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림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게 인왕제색도입니다. 됐죠? 누구의 그림이라고? 정선의 인왕제색도. 시기가 언제라고요? 17세기.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경산수화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김홍도의 그림이에요. 무동이라는 그림이에요. 무동. 춤추는 아이놈이에요. 제목이. 알겠어요? 이 무동이 춤추고 있는 뭐랄까 아주 이 다이나믹한 이 동작 모습을 보세요. 전부 다 이 선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시선을 봐봐요. 이렇게 이 사람이 북을 치고 있죠. 그리고 장구를 칩니다. 피리를 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전부 다 제 나름대로의 표정과, 알겠어요? 또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정겹기 짝이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우리 앞에서
그냥 밀리리 가락 그 피리 소리와 장구 소리와 북치는 소리가 들리는, 그리고 아이놈이 빙글빙글 돌면서, 그러니까 18세기 비보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동적인 모습을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선물하고 있는 누구의 그림이라고? 김홍도의 그림. 김홍도의 풍속가 몇 세기? 18세기. 됐죠? 그리고 이 그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림이죠. 이 두 놈들이 몰래 야동 보는 아이들처럼 훔쳐보는 모습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야한 모습입니다. 지금도 차마 이렇게 드러내놓고 함께 보기가 곤란한 그런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이 강렬한 색조가, 이 강렬한 색깔이 사람들의 시선을 덜 부끄러운 쪽으로 잡아매. 그런데 사실 여기도 어때요? 굉장히 야한 그런 그림이죠. 그죠? 이 안항에는 말이에요, 저고리가 짧아가지고 젖가슴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야한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 한 폭에 잘 그려 담았습니다. 알겠죠? 그 당시에는 이런 발칙한 놈하고 욕먹었을 그림일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게 바로 신윤복의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단오날이죠, 단오날. 단오날 청포물에 이제 머리 감고 이렇게 그릿하고 하는 그런 안악내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까치와 호랑이를 그린 호작도라고 그래요. 호랑이하고 까치 작자를 써서 호작도,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민화 가운데 하나고요. 금방 민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무명씨가 그린 작자 미상의 무명씨가 그린 서민들의 심사를 반영한, 알겠죠? 그런 그림이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닭을 그려놨는데 아주 그 전형적인 시골 모습이죠. 요거 이제 동국진체로 유명한 이광사의 글씨고요. 설마 이광사의 동국진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참고로 보라는 의미에서 보여줬고, 추사 김정희의 이 글씨는 딱 보면 이게 추사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됩니다. 알겠어요?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 글씨예요. 아주 그 개성 있는 그런 글씨죠. 기타 이제 건축으로 왔습니다. 조선 후기의 건축은 주로 외란 이후에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 활약했던 승려들의 업적을 국가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절을 많이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때 지어진 절이 아주 유명한 세 가지야. 김제, 금산사, 미륵전, 구례, 화엄사, 각항전, 그리고 속리산, 법수사, 팔상전. 다시 해볼게요. 지리, 지명. 김제, 전라북도 김제, 금산사, 미륵전. 오케이? 그리고, 예, 또 뭐야? 구례, 화엄사에 있는 각항전. 그죠? 그리고 속리산, 법수사에 있는 보은입니다. 보은, 법주사, 팔상전. 이 세 가지 건축물은 몇 세기 거? 외란, 호란 이후 17세기 거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지원 등에 힘입어서 조선 후기에 절 건축물들이 꽤 많이 지어져요. 특히 18세기가 되면은 돈 많은 분홍과 돈 많은 상인들이 절한테 돈을 갖다 많이 바칩니다. 돈 자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 돈을 갖다 발라가지고 장식성이 강한 사원들이 등장. 아주 대표적인 게 그 논산에 있는 논산 쌍계사, 또 부안에 있는 부안 계암사, 그 안성 성남사, 이런 절들이 유명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방 유지들이, 지방 부호들이 돈을 내서 절을 세우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 알겠죠? 되게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뭔가 좀 뽀대를 내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그 절에다가 기부를 하고 절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지방 사원들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원 화성입니다. 이거 언제 거예요? 18세기. 특히 수원 화성 그러면 누구라고? 정약용과, 그죠? 정약용과 또 누구? 정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원 화성은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의 전통적인 성곽과는 다르게 방어형 성곽이 아니라 방어와 공격을 함께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수원성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공격용 또는 방어용 기능을 겸한 성곽시설을 만들었다. 누가? 정조 때. 우리 그 당시 18세기에 우리 조선이 갖고 있던 모든 과학과 예술과, 알겠어요? 또는 산업과 이런 역량이 다 모아져서 그야말로 아주 계획도시로서 수원을 제2의 도시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 안 그래요? 요즘 같으면 이제 수도 이전까지 행정수도를 따로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정조 아닙니까? 그 정조의 그런 구상을, 그런 아이디어를 기술로서, 과학으로서, 실천으로서 뒷받침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정약용이었다라는 점 알겠죠? 그래서 수원 화성 축조의 정약용이 아까 우리가 봤던 기계에 뭘 만들었었어요? 거중기를 만들어서 아주 노동력을 절감하고, 그 당시 이제 더 뛰어난 점은 이 수원 화성을 전부 다 그 쌓는 과정을 전부 다 의궤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 수원 화성에 동원된 인력,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를 했는지, 임금은 얼마 주고 갑돌이는 얼마 받고 하루 시내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그들은 어떻게 먹이고, 알겠어요? 돈을 얼마 들고 이 공사에 사람이 몇 명 동원되고 이거 돌을 쪼는데 얼마 걸리고, 이게 전부 다 그냥 공사의 모든 프로세스 과정을 다 낱낱이 기록했다는 거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민족 정말 대단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수원화성을 다시 복원하는데, 그 기록을 보고 복원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말 기록 문화를 잘 발현시킨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세기 건축물로서는 18세기 수원성이 대표라면 19세기는 경복궁이면 누구의 경복궁이에요? 그렇죠. 흥선대원군이죠. 대원군의 작품이죠. 임진왜란 때 민중들이 불태워버렸습니다. 전하, 저희를 버리고 어디로 도망가시나이까 하면서 민중들이 누구야? 선조 대왕을 막았는데 선조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난 화난 민중들이 불지른 겁니다. 일본 놈들이 불태운 게 아니에요. 그 불탄 경복궁이 앙상한 몰골로, 알겠어요? 그 흉측한 몰골로 남아 있었는데 그 경복궁을 다시 세움으로써 조선왕조의 위엄을 갖추려고 했다. 그러나 조선은 결국 망하고 말죠. 경복궁은 그때 지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 여름에 경복궁 한번 가봤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경복궁 가니까 전부 다 중국 사람들만 와 있는 거야. 그냥 경복궁이 그냥 가득가득 중국 그냥 짱콜라 말이 그냥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경복궁 완전히 중국 애들한테 점령당했구나. 명동, 제주도, 경복궁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죠 이거? 알겠어요? 하여간 뭐 우리가 그들이 와서 우리한테 돈을 써서 좋긴 좋은데, 야, 이거 이러다가 한국을 다 사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심이 들 만큼 그들의 존재가 우리 옆에 중국이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한편으로 도움도 되지만 한편으로 아주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들과 어떻게 공존해 가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권 강화 목적에서 왕실의 권위와 왕실의 존엄성을 과시할 목적에서 경복궁을 다시 만들었지만, 이 경복궁을 짓느라고 흥선대원군은 여론조사에서 인기가 완전히 꼬라박아졌습니다. 양반도 싫어해, 농민들도 싫어해. 그냥 경복궁 짓는다고 세금 많이 뜯어가, 양반 묘지름에 있는 나무 다 베어와, 농민들 억울하게 잡아다가 맨날 일 시키니까 그냥 경복궁 타령이라고 있잖아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 거기에 그냥 얼얼러 상사비야 우리 그냥 아들놈 이러다가 허리 부러져 죽겠네, 이런 가사의 내용들이 있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런 커다란 건축 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을 들었는가,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림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김제금산사 미륵전입니다. 김제금산사 미륵전. 제가 올해 김제금산사 미륵전에 가봤었는데 이걸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단청도 칠하고 안에 내부 공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례 화엄사 각황전입니다. 각황전이라고 써있죠. 구례 화엄사 각황전.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게, 예, 속리산 법주사 발상전이에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탑입니다. 건축물이지만 안에가 텅 비어서 뚫려있는 목조탑입니다. 탑의 양식을 띠고 있는 팔상전이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17세기 건축물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에 이게 바로 논산에 있는 논산 쌍계사절에 있는, 알겠어요? 논산 쌍계사 대웅전 모습이군요. 아까 누가 지었다고 이거? 그렇습니다. 지방의 상인이나 부농들이나 이렇게 돈 많은 놈들이 절에다가 돈 대주고 이런 훌륭한 아주 그 장식이 화려해요. 이 포가 우리가 이미 다 설명했죠. 이 기둥 위에만 있으면 주심포인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이렇게 포가 많잖아. 그러면 건물의 외관이 굉장히 화려해져요. 포마다 다 원색의 그런 단청을 칠하니까 얼마나 빛가번쩍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화려한 그런 모습에 지방 그 절 건축물을 선보였다. 이게 바로 뭐냐? 이건 부안이에요, 부안. 부안에 있는 계암사라는 절의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알겠죠? 그래서 그 대웅보전인데 뒤에 참 멋있죠, 경치가.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그 건물 체향이 이렇게 확 펴져나가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받침대를 또 하나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기 영주 부속사에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지붕을 팔짝지붕이라고 하고요. 팔짝지붕의 처마가 너무나 무거우니까 이렇게 보조 기둥들을 세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수원 화성이고요. 여러분들이 금방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수원 화성의 그런 의궤의 모습들이고, 그죠? 여기에 동원된 거중기의 그 제작 원리, 또 저 거중기 분해도 이런 것들을 다 실었네요.
이렇게 해서 예, 여기가 바로 경복궁 근정전입니다. 근정전. 임금이 주로 정치를 하는 중심지죠. 외교 사절을 맞이한다든지 임금은 즉위 실현하는 큰 행사를 근정전에서 거행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외국 사신들과 함께 연회를 하는 뭐예요? 경복궁 경회입니다.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기타 이제 자기 백자와 생활공예, 음악 등이 있는데 자기공예, 백자, 민간에까지 널리 자기가 백자가 활용되고 있었다. 백자, 순수 백자입니다. 달 항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청화백자는 뭐냐? 청화백자는 백자 그릇에 예, 청색 푸른빛의 코발트로 이렇게 무늬를 낸 것을 청화백자라고 그래요.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역시 제사용과 마찬가지로 제사용과 함께 문방구 등의 일상생활용품으로 널리 사용됐고, 그러니까 고려 청자가 주로 귀족들이나 절 또는 뭐 상류층의 이런 화려한 장식품으로 많이 썼다면 백자는 일상생활, 그죠? 사람 선비들이나 또는 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쓰이는 그런 것들이었다. 더구나 이제 서민들이 많이 쓰이는 것은 옹기와 삭입니다. 옹기. 그래서 옹기는 우리가 된장 담게 쓰는 그 검붉은 그런 그릇 알죠? 그 옹기가 서민들 사이에 널리 쓰였다. 목공예는 나무로 만든 것이고, 화각공예는 소뿔을 이용한 겁니다. 쇠뿔이죠. 쇠뿔도 당기면 뽑아라고 했는데 그 쇠뿔을 뽑아서 잘게 썰어가지고 무늬를 내는 데 썼더랬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화각공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음악은 예, 음악을 즐기는 계층이 확대돼서 솔직한 뭐예요 이거? 서민들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다. 양반들은 기존의 가곡이나 시조를 좋아했지만 서민들은 민요를 많이 부르고, 특히 상업 발달로 인해서 판소리, 산조, 잡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통과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16세기 이 백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조선 달 항아리죠. 달 항아리. 그래서 조선 백자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 청한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청화백자입니다. 이 청색은 코발트로 무늬를 낸 것이라고 해요. 알겠죠? 백자에 이렇게 청색은 무늬가 있는 아주 다양한 그런 무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개다리 소반 그래가지고 목공예를 대표하는 것이죠. 서민생활. 주인장 또는 뭐 주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막걸리 한 사발 또는 뭐 녹두전, 그죠? 이런 것들에다가 한잔하면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 나그네가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개다리 소반이에요. 이 다리 모양이 개다리처럼 개발처럼 생겼죠? 기타 이제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각공예입니다. 아주 굉장히 화려하죠? 소뿔을 이용한 화각공예고요. 그 다음에 예, 나머지 음악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문화까지 다 봤습니다. 교재 뒤에 나와 있는 근현대 문화는 근현대 시간에 또 따로 할 거니까 이건 빼고, 예, 한국사 플러스 한국사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책을 통해서 반드시 반복학습, 머리를 흔들어서 자기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공부하시고 시험 잘 보셔서 일취월장하셔서 반드시 합격의 영광을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친구들한테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